중국 문자에 의해 자형의 변천 1. 개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한자 자형의 시대별 변천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천문류 관련 부수 글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예, 중국 문자에 의해 3주차 제1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문자의 자체의 변천 과정, 즉 한자의 자체의 서체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자 자체는, 서체는, 즉 우리가 문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각골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북의 배껍질이나 견갑골 위에 새겨진 각골문의 형태에서, 그리고 그 청동기에, 즉 주로 동으로 만든, 철기로 만든 북이나 혹은 그릇 같은 데 새겨진 금문, 이건 일종의 대전체의 형태를 띠겠죠. 거기에서 다시 진시황 때 문자를 통일하면서 각국의, 각 제후국들의 문자를 통일해서 만들어진 소전체, 그리고 한대에 의해서, 그리고 초서의 형태, 그리고 해서의 형태, 그리고 행서의 형태로 발전해 왔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에 대해서는, 부수 한자에 대해서는 주로 그 천문에 관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분류를 한 부수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즉 날일, 탈월, 천역서, 비우, 이러한 글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자 자형의 변천 과정. 예, 한자 자체, 한자 자형의 변천 과정을 하나하나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 오늘날 쓰이는 글자는 글자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한자로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각골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은나라 때 사용되었던 은나라의 상용 문자가 바로 각골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것이 또한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춘추시대 때, 춘추전국시대 때 금문의 형태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주로 철기, 종 이런데, 혹은 그릇 이런데 새겨진 문자이죠. 즉 이러한 문자들은 주로 각골문의 문자들은 어떤 바램이라든가 어떤 기원이라든가 혹은 어떤 운수를 점을 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한 복사가 주를 이루고요. 금문은 어떤 희망, 바램 혹은 다짐들을 나타내는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진시황 때에 이르러서 진시황이 처음으로서 당시의 전국을 통일을 하죠. 통일 국가로서
여러 도량령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문자도 개혁을 합니다. 즉 문자를 통일합니다. 즉 각골문과 금문의 시기에는 넓은 지역,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문자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진시황이 그러한 여러 지역의 다른 형태의 문자들을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 통일의 형식을 조금 규격화해서 소전의 형식으로 여러 지역의 여러 제국들의 문자를 소전의 형식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면에 통일을 하되 그 당시에 이미 예서가 그 관청이라든가 해서 예서가 쓰이기 시작이 되고요. 한대 진시황 진나라가 끝나고 한대에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예서가 당시의 주된 서체가 됩니다. 예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대가 끝나고 위진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예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해서의 형태의 글자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그 각골문에서 금문의 형태로 다시 그게 금문은 분명 이거는 글자 서체로 본다면 대전체의 형식이고요. 소전의 형태, 소전은 진시황 때 통일된 글자. 여기서 금문에 쓰이는 대전과 소전에 쓰이는 금문에 쓰이는 대전체의 대와 소전체의 그 소자의 의미 둘 다 전서지만 그 대소의 의미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앞뒤 즉 전후의 의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즉 대는 소에 비해서 우선하는 시기, 즉 시기로서 구분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대전체는 소전체에 비해서 앞선 시대, 소전체는 대전에 비해서 그 이후의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예서로 발전을 하고요. 그 예서는 다시 그 해서의 형태, 해서의 형태에서 물론 예서 기간에 뭐 행서의 형태도 나옵니다. 물론 초서의 형태도 나오고요. 그래서 행서와 초서는 사실은 문자의 발전 단계로 보기보다는 문자가 있었던 시기에는 늘 흘려쓰는 필기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행서와 초서는 문자의 발전 단계, 서체의 발전 단계는 조금 벗어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예서에서 이제 해서로 발전해 오는 것이죠. 거기에 그림을 보시면 그 각골문 이거는 거북의 배껍질에 그 새겨진 그 문자 형태죠. 그 다음에 금문 이거는 철기 혹은 동 그릇 이런 그 큰 솥 이런데 새겨진 주조된 글자의 형태고요. 소전체 요 같은 경우는 주로 석강 문자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석고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석고문이란 뒤에 우리가 설명할 것이지만 돌로 만든 북이라는 의미 바로 석고문입니다. 물론 석고의 의미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석고문이란 돌로 만든 북 위에 옆에 새겨진 문자가 바로 석고문인데 그 문자의 형태는 소전의 형체를 띄었다 그래서 소전이라고 합니다. 석고문에 새겨진 글자는 소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서는 주로 한나라 때 문자들이고요. 이것도 주로 석강 문자에 많이 남아있죠. 여러 비문이라든가 즉 돌에 석경이라고 해서 여러 경전의 글들을 그 돌에 새겨서 그 탁본에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오래 오자 없이 글자가 잘못됨 없이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겨진 문자가 바로 이제 석경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돌에 새겨진 것이 바로 석경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이제 예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나라 때 새겨진 그런 석경 이런데 혹은 비 이런 데서 예서 문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초서 또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해서도 나와 있고요. 해서는 한대 이후에 한대 후기 그리고 육조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의 해서 모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즉
서체 해서가 정형화되고 가장 풍성하게 된 것은 당나라 때 당나라 시기로 봐도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그 훌륭한 서예가들이 많이 나왔죠. 안녕경이라든가 저수량 혹은 구양수, 구양순 이런 등등의 여러 훌륭한 서예가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해서체의 어떤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서체 혹은 초서의 어떤 대가는 동진 시기에 왕이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 서예사에서 중국에서는 서예를 서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서예사에서 서성이라고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있어서는 성인이라고 그러한 칭호를 받은 훌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천문료 관련 부수 글자. 예, 이제 그러면 천물류, 즉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관련된 부수 글자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날일자가 있죠. 뜻은 날 혹은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은 일로 쓰이는데요. 이 글자는 본래 태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즉 가운데 선은 태양의 흑점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 글자는 그러니까 오늘날 예서와 해설을 보면 이게 네모난 거에 선이 하나 있는 것이라 태양을 그린 것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억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각골문과 근문을 보면 둥근 형식의 속에 점 하나 있는 것, 즉 선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각골문의 형태도 약간 모가난 것은 둥글게 당시에는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뾰족한 것으로서 이게 끌 같은 것으로서 이게 새끼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둥글게 표시할 수 없어서 최대한 둥글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본래 그런 둥글었던 모양을 진시황 때 문자를 통일할 때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면서 문자 형태, 각국의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즉 네모난 형태로 문자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형태의 날일자가 진시황 때 소전체의 문자로 오면서 소전체의 형식으로 서체가 변화하면서 약간 각직의 글자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설명했듯이 그 태양의 흑점, 태양의 그 반점을 그려낸 글자로서 태양 혹은 날, 해를 나타낸다. 음은 일이고 병음은 르이다. 이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하나 본다면 일치월장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 월, 달마다 나아가고 성장한다, 발전한다는 의미가 일치월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말씀드렸듯이 해의 모양을, 태양의 모양을 본뜬 글자, 따라서 상형 글자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달월자입니다. 이 달월자도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초승달 혹은 반달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도 보름달은 둥글죠. 그러면 해를 형상화한 날일자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달을 나타내되 이것은 우리가 초승달 혹은 금음달 혹은 반달의 모양을 본떠서 날일자와 구별을 한 것이겠죠. 이 뜻은 달, 그리고 음은 월, 중국어 발음으로서 위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자 속에 이 달월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고기육자가 있었는데요. 고기육자가 이게 부수 글자로서 쓰일 때, 한자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달월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달월의 모양을. 하지만 거기서는 달의 모양이 아니라 고기덩어리, 고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달월의 의미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서와 예서는 오늘날 문자,
그리고 갑골문과 금문을 살펴보면 거기에 그 금음달의 모양 혹은 초승달의 모양 혹은 반달의 모양이 거기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날일자와 마찬가지로 상형문자에 속합니다. 다음 글자는 저녁석자입니다. 저녁을 나타내고요. 이 글자도 달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획이 하나 부족하죠. 즉, 그 저문은 하늘의 반달의 모양을 본뜬 글자, 즉 월과 달호를 나타내는 월과 구별하기 위해서 획을 하나 뺐는데요. 사실 달월과 이 저녁석자의 그 자원의 그 기월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달이 한밤에 뜬 것이라면 요 저녁석자는 그 이른 저녁에 올라온 하늘에 뜬 달을 나타낸 글자로 우리가 구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나중에 달 자체가 월로 쓰이자 이 달을 나타내는 이 글자는 저녁이라는 의미로 구분해서 쓰이게 되었다. 뜻은 저녁, 음은 석, 중국 발음으로는 시라고 하죠. 해서 비슷한 문자. 그리고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우리가 달월자 갑골문과 금문에 비해서 중간에 선이 하나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선이 하나 빠져 있음, 이게 저녁을 나타내고 하나 더 있으면 그것은 달을 나타낸다. 똑같이 달월이나 저녁석이나 다 달에서 기원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도 상형자에 속합니다. 다음 글자는 비우자입니다. 즉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해서와 예서에서도 비슷하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갑골문과 금문의 형태를 보면 확실하게 이게 빈 모양, 빈물을 형상화한 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뜻은 비고요. 음은 우입니다. 병음은 유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상형 문자이죠. 상형 문자이죠. 질풍모구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바람의 머리를 빗고 질이 바로 머리를 빗다. 바람의 머리를 빗고 모구 빗물에 목욕을 한다라는 뜻이죠. 즉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즉 많은 고생을 하면서 다니는 모양을 질풍모구란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인 비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바람풍자입니다. 이 글자에 보면 거기에 벌레 충자가 하나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죠. 벌레 충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보이는데 이 글자도 물론 상형 글자에 속하는데요. 예전에 원시인들은 바람이나 혹은 무지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짐승, 상상 속의 어떤 짐승, 모종의 짐승이 그러한 바람이나 혹은 무지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바람풍자는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 원시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자연의 어떤 과정, 기후의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짐승, 그런 것이 농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을 벌레는 기후에 민감하다 해서 바람의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받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바람풍자는 예전에는 벌레란 말은 사실은 어떤 움직이는 동물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런 어떠한 동물이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 바람풍자의 어떤 기원이 거기에 그 속에 벌레 충자, 즉 어떤 동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뜻은 바람이고요. 음은 풍이고요. 예, 중국어 병음으로서는 펑이라고 합니다. 펑이라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된 성어는 마이동풍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하면, 마이, 말기의, 동풍? 예, 동쪽 바람? 즉, 어떠한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냄, 즉, 독단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마이동풍이라고 설명을 하죠. 예, 이 글자도 마찬가지 상형 글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기운 기자입니다. 예, 물론 오늘날 여기에서는 쌀미자를 속에 넣어서 기운 기자로 쓰이지만 이 기자가 쌀미자를 뺀 그 글자가 물론 이 글자가 간자체에서는 독립된 글자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서는 독립된 글자로서는 쓰이지 않고 주로 글자 속의 한 부분 부수라든가 한 부분으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의미는 기운을 나타내고요. 이 글자는 본래 구름이나 김 같은 어떤 수증기가 위로 피어오르는 모양,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세 개의 층으로 겹쳐서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피어오르는 구름의 모양, 수증기의 모양, 공기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기운, 음은 기, 병음으로서는 치라고 합니다. 예, 예서, 해서 모양이 같은 모양이고요. 그러한 것을 보면 소전의 모양 혹은 금문의 모양을 보면 어떤 그 아지랭이 모양 혹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양 혹은 그 구름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김, 수증기, 아지랭이 혹은 구름, 이와 유관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상형 글자입니다. 예, 다음은 색깔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예, 검다의 뜻을 가진 거물현, 거물현. 윗부분, 머리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윗부분, 그 머리두 혹은 머리해, 덮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작을 요자이지 않습니까?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작은 것을 덮고 있는 모양,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혹은 검게 보인다, 혹은 아득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뜻을 검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형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검다의 의미는 거물 흑자가 검다의 의미고요. 이 거물 현자는 좀 아득하다의 의미, 우주의 색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의미의 이 거물 현자이거든요. 즉 구체적인 어떤 색깔의 의미보다 추상적인 의미의 색깔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거물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철학적인 개념의 색깔, 그래서 흔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학문을 수준 학문을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현학적이라는 표현을 바로 여기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현학이란 말도 바로 당시의 철학을 말하는 건데, 어떤 극한 학문, 알기 어려운 학문, 아주 오묘한 학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현자가 검다라고 우리는 풀이를 하지만 이 검다의 그 의미가 직접적인 어떤 색깔을 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묘하다, 극하다, 참으로 알기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현상에 드러나는 새카마타의 의미의 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묘하다, 극하다, 그래서 추측하기 어렵다의 의미를 가진 거물현자. 천자문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천지현황이죠. 천지현황. 마치 하늘의 색과 땅의 색깔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땅의 색깔은 그야말로 누렇죠. 하늘의 색깔은 검다. 특히 밤하늘의 색깔은 뭐 검다라고 달리 우리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게 극하다.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 희먼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 글자도 마찬가지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불글적자입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각골문과 금문 혹은 소전의 형태를 본다면 위에 흑토가 아니라 큰 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대자는 바로 사람을 나타내죠. 그 큰 대자의 아래 부분은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큰 대자의 의미, 사람의 의미에서 크다의 의미가 나옴을 우리가 설명했고요. 즉, 불이 크게 타오르는 모양, 그 불이 크게 타오르는 색깔에서 이게 붉다란 의미, 빨갛다란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뜻은 붉다, 빨갛다, 음은 적, 중국어 발음으로서는 츠라고 합니다. 적수란 말이 바로 이제 그 맨손을 말아 적수입니다. 손바닥을 펴면 붉죠. 그래서 적수란 말, 그 성어와 유사한 표현이 바로 적수. 적수성가, 맨몸으로 집안을 일으킨 자수성가함을 적수성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자도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희다, 힐백자입니다. 뜻은 희다, 음은 백, 발음은 중국어 발음은 바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날일자 위에 어떠한 그 점이 획이 하나 더 갔죠. 즉 그 해도 밝은데 거기에 빛이 하나 더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밝다, 하얗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밝은 태양에 빛이 있는 모양에서 희다라는 의미, 바이 나타내고요. 해서와에서는 오늘날 글자의 문자, 물론 거기에도 날일자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날일자 위에 획이 하나 더 있는 모양, 각골문과 금문을 보면 이거는 물론 거기에는 이거는 그냥 해의 모양을 그려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흰 백자도 상형 글자입니다. 다음은 푸를 청자입니다. 이 글자는 붉을 단자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즉 그 광물질인 구리 표면에 산화돼서 붉게 산화돼서 자동으로 녹이 나오는 푸른 녹이, 예전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 주된 금속은 청동이었죠. 즉 그것이 녹이 피면 푸르게 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푸른 녹, 청동기에 난 푸른 녹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푸를 정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뜻은 푸르다, 음은 청, 중국어 병음으로서는 칭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회의 글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즉 붉을 단자와 날생자와 붉을 달자와 날생자가 결합된 붉게 녹이 피어난다. 그것이 전에는 붉음이 혹은 파랗게, 그래서 파란 혹은 푸른의 의미를 가진 푸를 청자입니다. 다음에 붉을 황자입니다. 이거는 밭전자와 관련되어 있죠. 밭전자와 관련되어 있죠. 즉 위에 부분이 이제 빛광자, 그 밭전자를 배한 부분이 빛광자와 이제 유사한데요. 즉 들판에 논밭에 누렇게 드러난 밭이 그게 바로 이제 누런 색깔, 노란 색깔. 그래서 특히 가을녘 들판을 수놓은 색깔에서 이 누렇다란 글자의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 전야에 드리워진 곡식의 누런 색깔들에서 이 글자가 나왔다. 뜻은 누렇다. 음은 황, 중국어 병음으로선 황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상형 글자로 봅니다. 다음 글자는 검다의 의미를 가진 그 검을 흑자입니다. 이 글자는 앞에 검다의 의미가 현자가 나왔죠. 그거는 구체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색깔이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검다의 의미를 가졌다고 봤고요. 이 글자는 그야말로 현상 자체가 아주 검다, 새카맣다. 어떠한 것이 연기에 그을려서 예전에는 특히 이쪽 북방 문화에 있어서는 부엌과 구들, 부엌과 방이 일체가 많이 됐었죠. 원시 시대에는. 따라서 부엌에서 불피는 그런 그을음이 어떤 창문을 통해서 나아갈 때 검게 그을려진 창문의 모양에서 이 글자가 왔다라고 해서 이 검을흑자의 의미를 봅니다. 검다, 음은 흑, 병음으로서는 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조는 한자의 구조는 회의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점복자입니다. 이 글자는 특히 각골문에 드러난 갈라진 어떤 모양, 즉 점을 치는 모양에서 점의 의미가 왔고요. 음은 복입니다. 중국어는 푸라고 하고요. 그 밑에 글자도 유래가 점복자와 같습니다. 즉 각골문에 드러난 그 불로 그을렸을 때 문자의 모양이 쪼개지는 모양, 혹은 산가지를 겹쳐놓은 모양, 점을 치다, 점의 그 육효, 주역점의 육효를 나타낸다. 육효 효자로 봅니다. 그래서 뜻은 육효, 음은 효라고 하고요. 이 글자는 지사 글자에 속합니다. 다음은 보이실자입니다. 이것은 재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재단을 나타내는 것에서 어떤 것을 보이다, 신에게 우리 정성을 나타내다, 보이다, 제모를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글자는 신성시하다, 금지하다 이런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보이다, 음은 시, 중국어 병음은 시입니다. 마찬가지 상형 글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영의 변천 1, 개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